민수야, 여기가 어떻게 요양원이야? 엄마 무서워. 엄마 이제 다 왔어요. 여기가 요양원이에요, 엄마. 민수야, 여긴 어디니? 여기가 요양원이라고? 민수야, 네, 엄마. 여기가 어디니? 여기 공기도 좋고 여기가 사람들도 요양원이라고? 다 좋아요. 민수야,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민수야, 안에 다 계세요. 요양원인데 가봐야 알아요. 사람이 여기가 왜 한 명도 요양원이라고? 없어? 들어가 보세요, 엄마. 여기 민수야, 요양원 엄마 맞아요. 무서워. 엄마 그냥 들어가 여긴 아닌 것 보세요. 같아. 엄마, 민수야, 그냥 들어가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 잠깐만 민수야, 여기 엄마. 계세요. 민수야, 여기 엄마 있기 여기 있기 싫어. 같이 가자. 가자. 엄마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민수야, 민수야, 여기가 어떻게 엄마 두고 가면 안 돼. 요양원이야? 이제 우리 엄마 갈게요. 무서워. 철컥? 철컥? 민수야, 문 민수야. 열어줘. 문 열어줘. 엄마 무서워. 민수야, 왜 이래. 엄마 미안해요. 민수야, 이제 우리 갈게요. 이제 드디어 왜 끝났어. 그래? 같이 가. 이제 우리 벤츠 탈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재산이 꽤 많던데. 여보세요? 네? 여기는 국민은행 VIP실입니다. 32억 원 고객님 상속 포기 김순자명의 각서가 계좌 방금 접수되었다고요? 32억 원 상속 포기 각서가 방금 접수됐습니다. 32억 원 상속을 32억이라고요? 뭐라고요? 미쳤네. 32억을 포기. 다시 가야 돼. 엄마한테. 엄마.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무료로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연 시작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30년 전. 사실 나는 알아야 했다.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30년 전.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 살다가 강경화로 세상을 떠나셨다.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다. 3억? 30년 전 3억이면 엄청난 돈이었다.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다. 돈 내놔. 이 도둑년아. 남편 죽었으면 대신 갚아야지. 엄마는 매일 무릎 꿇고 빌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집 앞물건들을 하나씩 들고 나갔다. TV, 냉장고, 장롱. 심지어 내 책상까지. 나는 울었다.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는 그날부터 일을 시작하셨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가셨다.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다. 밤 10시에 집에 오셨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 엄마, 손. 괜찮아. 이까짓 거. 엄마는 웃으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걸.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나는 중학생이 됐다. 어느 날 채권자 아저씨가 집에 왔다. 이번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김순자 씨. 네. 빚 다 갚았습니다. 네. 엄마도 놀라셨다. 3억. 이자 포함해서 4억 2천. 다 받았어요. 채권자 아저씨는 차용 증서를 건넸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났다. 엄마는 차용 증서를 들고 한참을 서 계셨다. 그리고 조용히 우셨다. 나는 엄마를 안아드렸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갚았는지. 단순히 식당 설거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지방 사립대학. 등록금은 엄마가 다 대주셨다. 엄마, 돈 어떻게 마련했어요? 대출 받았어. 대출? 엄마, 이자는? 괜찮아. 내가 취직하면 되지.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해. 엄마 빚을 갚아야 해. 취직 준비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100곳 넘게 지원했다. 다 떨어졌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초조해졌다. 이러다간 평생 취직 못하는 거 아니야? 그때 친구가 말했다. 민수야, 차라리 사업해. 사업? 응. 요즘 온라인 쇼핑몰 대박이래. 나도 하나 차릴 건데 같이 할래? 돈이 있어야지. 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출 받아서 사업하자. 성공하면 엄마 빚도 갚고 나도 성공하는 거야. 은행에 갔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신용으로는
2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2천만 원. 부족했다. 사업 자금으로는 턱없이. 그때 생각했다. 엄마 명의로 하면 어떨까? 엄마는 집도 있고 신용도 괜찮으니까. 나는 엄마에게 말씀드렸다. 엄마, 사업 좀 해볼까 해요. 사업? 무슨?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박이래요. 그래, 좋지. 해봐. 근데 돈이 필요한데. 얼마? 5천만 원.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다. 5천. 엄마 명의로 대출받으면 될 것 같은데. 민수야. 엄마가 나를 똑바로 보셨다. 엄마 명의로 대출받는 건 안 돼. 왜요? 제가 갚을 건데. 안 돼. 내 명의로 해. 하지만 제 신용으론 2천밖에. 그럼 2천으로 해. 엄마. 나는 짜증이 났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엄마 몰래 하면 되겠네. 엄마 도장만 있으면. 나는 서류를 위조했다. 엄마 도장을 몰래 찍었다. 은행에 제출했다. 대출이 나왔다. 5천만 원.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망했다. 재고는 산더미. 판매는 0. 5천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절망했다. 어떡하지?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건데. 이자는 어떻게 갚아? 엄마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저 매달 이자만 갚았다. 내 월급으로. 나는 결혼했다. 최수진. 대학 동기였다. 엄마는 결혼을 반대하셨다. 민수야, 좀 더 기다려. 왜요? 나이도 있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무슨 준비요? 경제적으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야, 결혼은.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제 인생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저 한숨만 쉬셨다. 결혼식은 작게 올렸다. 하객도 별로 없었다. 축의금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제 내 가정을 꾸리는 거야. 신혼집이 필요했다. 전세. 2억. 나는 또 대출을 받았다. 이번에도 엄마 명의로. 엄마는 몰랐다. 아니, 모르는 줄 알았다. 2억. 은행에서 나왔다. 전세집을 얻었다. 수진이는 좋아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 나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또 엄마 명의로 대출받았어. 이자는 어떻게 갚지? 아이가 생겼다. 딸. 박서연. 예쁜 딸이었다. 하지만 돈이 더 필요했다. 육아용품, 분유, 기저귀, 병원비. 수진이는 일을 그만뒀다. 육아 때문에. 나 혼자 돈을 벌어야 했다. 월급 250만 원. 전세 대출 이자 월 70만 원. 첫 사업 대출 이자 월 30만 원. 생활비 월 150만 원. 모자랐다. 나는 또 대출을 받았다. 5천만 원. 엄마 명의로. 그리고 또 10년 동안 8건. 총 5억 3천만 원. 모두 엄마 명의로. 엄마는 몰랐다. 라고 생각했다. 현재 폐가 마당. 박민수 씨, 경찰서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속 형사의 목소리.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금이 갔다. 최수진이 다가왔다. 여보, 경찰이라고요? 응. 왜? 왜 경찰이? 엄마가 나를 신고했어. 신고요? 금융사기.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거. 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 다 끝났어. 나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흙바닥이 차가웠다. 엄마가 알고 계셨어. 뭐요? 10년 동안 내가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거 다 알고 계셨어. 그럼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모르겠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아마도.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지켜보신 거겠지. 지켜본다고요? 내가 변하는지, 정신 차리는지. 최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보따리를 바라봤다. 흩어진 옷가지들. 그 옆에 뭔가 보였다. 작은 공책. 나는 다가가 집어들었다. 낡은 수첩이었다. 펼쳤다. 엄마 필체였다.
수첩 내용. 2015년 3월 12일. 민수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5천만 원.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2017년 8월 3일. 또 대출. 2억. 이번엔 전세 자금이라고. 나는 또 승인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언젠간 말해줄 거라고 믿어. 2019년 5월 15일. 세 번째 대출. 5천.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 안 했다. 나는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엄마 미안해요라고 말하기를. 2021년 11월 20일. 여섯 번째 대출. 총 4억이 넘었다. 민수야, 엄마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는 게 슬플 뿐이야. 2024년 2월 1일. 여덟 번째 대출. 5억이 넘었다. 민수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나는 알아. 나를 버리려고 한다는 거. 민수야, 엄마는 이제 알겠어.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2024년 2월 3일 오늘. 민수가 나를 산속에 버렸다. 10년을 기다렸지만 너는 끝내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이제 내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아프겠지만 이게 마지막 엄마의 사랑이야. 나는 수첩을 놓쳤다. 손이 떨렸다.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 10년 동안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명의를 도용한 것도 5억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도. 그런데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저 기다리셨던 거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사람이 되기를. 하지만 나는 엄마를 버렸다. 산속 폐가에 쓰레기처럼. 으아. 나는 소리를 질렀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최수진이 뒤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못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땅을 쳤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없었다. 어디론가 떠나셨다. 나를 남겨두고. 그때였다. 폐가 뒤편 숲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바스락.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하지만 나온 건 엄마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 박민수 씨 맞습니까? 한 명이 수첩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형사 이준석입니다. 경찰서 조사실 체포 직후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목의 수갑은 풀렸지만 여전히 그 무게가 느껴졌다. 형사 이준석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놓았다. 박민수 씨. 네.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쳤다. 2015년 3월 12일 첫 번째 대출 5천만 원. 피해자 김순자 명의. 인정하십니까? 네. 2017년 8월 3일 두 번째 대출 2억 원. 전세자금 명목. 인정하십니까? 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건 추가. 합계 5억 3천만 원. 모두 피해자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 인정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박민수 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피해자 김순자 씨께서 매번 은행 확인 전화에 승인한다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은행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8건 모두요.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2015년 3월 12일 오후 2시 33분. 은행원 김순자 고객님, 박민수 씨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김순자, 네, 제가 승인한 겁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2017년 8월 3일 오전 10시 15분. 은행원 2억 원 대출 맞으신가요? 김순자, 네, 맞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돈입니다. 형사는 나를 똑바로 봤다. 8건 모두 똑같습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승인하셨어요. 그럼, 네. 법적으로는 명의 도용이 아니라 피해자 동의하 대출입니다. 그럼 제가 무죄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형사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2024년 2월 3일 오늘 오전 10시 김순자 씨께서 경찰에 제출하신 고소장입니다.
나는 고소장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고소장 내용. 고소인 김순자 73세. 피고소인 박민수 35세, 친아들. 고소 내용. 피고소인 박민수는 지난 10년간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8건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고소인은 매번 은행 확인 전화에 승인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피고소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언젠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10년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3일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산속폐가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나는 고소장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형사님. 네. 엄마가 10년간 저를 기다리신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김순자 씨께서는 대출 승인할 때마다 은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8건 모두요.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박민수 씨,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김순자 씨께서 32억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순자 씨는 30년 전 남편이 남긴 3억 원의 빚을 3년 만에 갚았습니다. 네. 그건 저도 알아요. 어떻게 갚았는지는 모르시겠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서류를 내 앞에 놓았다. 김순자 씨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건물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3곳, 새벽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곳이요? 네. 식당 설거지는 기본이었고 오전엔 빌딩 청소, 오후엔 가정집 파출부, 밤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나는 말을 잃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3년 동안 쉰 날 단 하루. 명절날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리고 1998년 남편 빚을 전액 상환하신 후 형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김순자 씨는 강남 일대 건물 청소를 계속하시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요? 네. 당시 강남은 개발붐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청소하던 빌딩 사장님들의 대화를 듣고 부동산 정보를 모으셨어요. 형사는 웃었다.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김순자 씨는 모든 걸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1999년 강남 논현동 땅 30평 매입. 5천만 원. 5천. 2005년 그 땅 가격이 5억이 됐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2010년 10억. 2015년 20억. 그리고 2020년 30억에 매도하셨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덮었다. 김순자 씨는 30년간 청소 일을 하시며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셨고 현재 3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박민수 씨, 네. 김순자 씨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전히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사셨습니다. 옷도 시장에서 10,000원짜리만 사 입으셨어요. 식사는 하루 2끼, 편의점 삼각김밥.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럼 그 돈은 모두 박민수 씨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형사는 나를 똑바로 봤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심지어 박민수 씨가 몰래 대출받은 5억 원의 이자까지 김순자 씨께서 전부 대신 갚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박민수 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 월 평균 300만 원. 그걸 10년간 김순자 씨께서 대신 갚으셨어요. 나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다.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다른 형사가 들어왔다. 이 형사님, 최수진 씨 조사 끝났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형사는 나를 봤다. 박민수 씨, 아내분께서 자백하셨습니다. 자백이요? 무슨? 최수진 씨는 5년 전부터 박민수 씨가 엄마 명의로 대출받는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수진이가 권유했다고요? 네. 심지어 지난달에는 형사는 조사 서류를 펼쳤다. 최수진 씨가 직접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어머님 요양원에 보내면 우리 벤츠 살 수 있잖아요. 빨리 결정하세요.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사는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아십니까? 사진 속에는 최수진이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죠? 모르겠는데요. 최수진 씨의 대학 동창입니다. 이름은 정우성. 현재 대기업 과장. 형사는 사진을 여러 장 더 보여줬다. 지난 1년간 총 47회 만났습니다. 47회. 호텔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총 12회.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힘이 빠졌다. 박민수 씨. 네. 최수진 씨는 조사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는 녹취록을 읽었다. 저는 박민수와 결혼한 게 아니라 박민수 엄마의 돈과 결혼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32억이나 가지고 계실 줄 알았으면 진작 잘했을 텐데. 이제 와서 고소하다니 정말 야속하네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만 형사가 말을 이었다. 최수진 씨는 한 가지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뭔가요? 김순자 씨의 32억. 그건 박민수 씨 몫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순자 씨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나는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유언장 내용. 나 김순자는 본 유언장을 통해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를 밝힙니다. 1. 총 자산 32억 원 중 30억 원은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에 기부합니다. 2. 남은 2억 원은 손녀 박서연 3세의 교육비 명목으로 신탁 관리합니다. 3. 아들 박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4. 만약 박민수가 이 유언에 불복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박서연 못 2억 원도 모두 기부합니다. 이는 내 아들 박민수가 돈이 아닌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지막 엄마의 사랑입니다. 박민수야, 엄마는 내가 변하기를 10년간 기다렸어. 하지만 너는 끝내 변하지 않았구나. 이제 엄마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진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돈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되겠지.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하늘에서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 나는 유언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가 흩어졌다. 안 돼. 박민수 씨, 30억을 기부한다고요? 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이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김순자 씨는 사회복지법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억 원 전액 이체 예정입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소리쳤다. 그건 엄마 돈이잖아요. 제가 상속받아야 할. 박민수 씨.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김순자 씨의 재산입니다. 어떻게 처분하든 본인 자유예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형사는 나를 똑바로 봤다. 박민수 씨는 상속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엄마를 산속에 버린 사람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검찰로 송치됩니다. 형사는 일어났다. 아, 참. 문을 열다 말고 돌아봤다. 김순자 씨께서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민수야, 이제라도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형사는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차가운 조사실, 형광등 불빛, 흩어진 유언장. 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다. 엄마 필체였다. 사랑한다, 민수야.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가 젖었다. 엄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후반쯤 보였다. 박민수 씨? 네.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변호사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 선임한 적 없는데요. 김순자 씨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엄마가요? 네. 변호사는 의자에 앉았다. 서류 가방을 열었다. 김순자 씨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게 3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 박민수 씨의 변호를 맡으라. 엄마가 제 변호사를 보내신 거예요? 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를 고소한 사람이 엄마인데 그 엄마가 내 변호사를 보내다니. 둘째, 최수진 씨와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라. 이혼이요? 네. 최수진 씨는 이미 이혼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딸 박서연의 양육권은 박민수 씨에게 넘어갑니다. 최수진 씨는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수진이가 딸을 포기했다고요? 네. 대신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 하지만 김순자 씨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최수진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셋째,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김순자 씨께서 박민수 씨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편지였다. 봉투에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뜯었다. 엄마 필체였다. 엄마의 편지. 민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는 경찰서에 있겠구나. 많이 놀랐지? 많이 화났지? 엄마가 너무 야속하지? 미안해. 하지만 엄마에겐 이 방법밖에 없었어. 민수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 걱정하며 울지도 않았지.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도 너는 방에서 조용히 공부했어. 엄마는 그런 내가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너는 변하기 시작했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지. 엄마가 가난한 게 부끄럽다고 했어. 엄마는 그때 알았어.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민수야, 엄마는 32억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단 한 푼도 내게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깨달음이야. 엄마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해. 그래야 너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어. 민수야, 엄마는 앞으로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너의 재판에도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멀리서.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엄마는 기다릴게. 사랑한다, 민수야. 이게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야. 엄마.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박민수 씨, 변호사가 말했다. 김순자 씨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민수는 좋은 아이예요.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제발 그 아이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다. 형사가 들어왔다. 박민수 씨 나오세요. 어디로요? 보석 결정 났습니다. 보석이요? 네. 보석금 5천만 원. 김순자 씨께서 납부하셨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변호사가 팔을 잡아줬다. 괜찮으세요? 네. 밖으로 나왔다. 경찰서 복도, 형광등 불빛, 사람들의 시선.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현관문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별이 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별만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메시지를 열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번호 바꿨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해. 힘들겠지만 그게 너를 사람으로 만들 거야. 사랑한다. 엄마. 나는 휴대폰을 쥐었다. 엄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였다. 2개월 후 법정. 피고인 박민수, 일어서십시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방청객들. 하지만 엄마는 없었다.
검사가 일어났다. 피고인 박민수는 10년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8건의 대출을 실행했고 급기야 피해자를 산속에 유기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판사님이 말씀하셨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판사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엄마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엄마 명의로 10년간 5억이 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방청석을 돌아봤다. 지난 2개월 저는 딸과 함께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며 일했습니다. 나는 손을 펼쳤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30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32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는 판사님을 봤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돈에 집착할까봐. 제가 사람이 아닌 돈만 보는 인간이 될까봐. 엄마는 일부러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목이 메었다. 판사님, 저는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딸 서연이가 엄마처럼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상입니다. 판사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방청석도 조용했다. 변호인,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까? 변호사 김태준이 일어났다. 네, 판사님. 피해자 김순자 씨의 탄원서가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변호사는 탄원서를 펼쳤다. 판사님, 저는 피해자 김순자입니다. 제 아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박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키워서 돈에 집착하게 됐을 뿐입니다. 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김순자.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망치를 드셨다. 피고인 박민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본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탄원을 참작하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3년. 실형.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집행유예가 아니었다. 진짜로 감옥에 가는 거였다. 다만 판사님이 덧붙이셨다. 피고인의 딸 박서연 양의 양육 문제를 고려하여 1년 6개월 후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합니다. 법정을 마치겠습니다. 쾅!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3년. 실형. 감옥.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내일이면 교도소에 들어간다. 박민수 씨.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김순자 씨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뜯었다. 통장이 나왔다. 박서연 명의. 잔액 2억 원. 이게 김순자 씨께서 손녀 양육비로 남겨두신 겁니다. 박민수 씨가 수감 기간 동안 서연 양은 위탁 가정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편지도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꺼냈다. 엄마 필체였다. 엄마의 편지. 민수야. 3년이라니. 많이 놀랐지? 힘들겠구나. 하지만 민수야. 이게 너에게 필요한 시간이야. 3년 동안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엄마는 30년을 일했어. 하루 3시간 자며, 손에 굳은 살 박히며. 하지만 행복했어. 내가 있었으니까. 민수야. 이제 내 차례야. 3년 동안 사람이 돼봐. 그리고 나오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야.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있어. 항상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2년 후 교도소 안. 나는 교도소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봉제 작업. 하루 8시간. 손가락이 따가웠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가득했다. 하지만 참았다. 엄마도 30년을 이렇게 사셨어. 나는 고작 2년이야. 점심시간. 나는 식당에 갔다. 밥을 받아 앉았다. 박민수.
교도관이 나를 불렀다. 네. 면회 왔어. 면회요? 나는 2년간 단 한 번도 면회를 받지 못했다. 최수진은 이혼 후 연락이 끊겼다. 친구들도 없었다. 누가 온 걸까? 면회실로 갔다. 유리 너머에 누가 앉아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유리 너머를 봤다. 심장이 멎었다. 서연아. 6살 딸이 앉아 있었다.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위탁 모였다. 아빠. 서연이가 유리의 손을 댔다. 나도 손을 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서연아. 눈물이 났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아빠 언제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 곧 나갈게.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서연이가 말했다. 아빠가 나오면 할머니가 올 거래요.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서연이한테 편지 보냈어요. 서연이는 종이를 보여줬다. 유리 너머라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 필체였다. 뭐라고 쓰셨어? 아빠가 착한 사람 되면 할머니가 온대요. 그래. 아빠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빠가 노력하고 있어. 그럼 할머니 곧 와요? 응. 곧 올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났다. 교도관이 일어났다. 박민수, 시간 됐어. 서연아, 아빠 가봐야 해. 아빠. 서연이는 울었다. 울지 마. 곧 만날 거야. 네. 나는 일어났다. 돌아섰다. 면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6개월 후 가석방. 박민수, 짐 챙겨. 교도관이 말했다. 가석방 결정 났어. 오늘 나가. 정말요? 그래. 2년 6개월 만이네. 나는 짐을 챙겼다. 교도소 옷을 벗었다. 들어올 때 입었던 옷을 꺼냈다. 2년 반 전 옷. 입어봤다. 헐렁했다. 살이 많이 빠졌다. 교도소 정문. 철문이 열렸다. 끽. 햇살이 쏟아졌다. 눈이 부셨다. 나는 한 걸음 내디뎠다. 자유였다. 밖에 누가 서 있었다. 변호사 김태준. 박민수 씨 축하합니다. 변호사님.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여기. 변호사는 봉투를 건넸다. 김순자 씨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또 편지였다. 나는 뜯었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 민수야. 드디어 나왔구나. 2년 6개월. 긴 시간이었지? 하지만 너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 민수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가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서연이를 데리러 가. 그리고 함께 살아봐. 돈 없이 엄마처럼 하루하루 일하며 그렇게 1년을 살아봐. 그리고 1년 후 내가 정말로 변했다면 엄마가 찾아갈게. 약속해.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23-45 위탁가정.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 나는 편지를 접었다. 변호사님, 봉천동이 어떻게 가죠? 지하철 타면 됩니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2년 반 만의 거리. 사람들이 많았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모든 게 낯설었다. 1년 후 반전.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박민수 씨, 오늘 수고했어요.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다. 일당 10만 원. 감사합니다. 나는 식당을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다. 목도리를 둘렀다. 서연이가 만들어준 목도리. 삐뚤빠뚤했지만 따뜻했다. 고시원으로 걸어갔다. 월세 35만 원. 3평? 하지만 서연이와 함께였다. 문을 열었다. 아빠. 서연이가 뛰어왔다. 7살. 초등학교 1학년. 서연아, 밥 먹었어? 네. 김밥 먹었어요. 그래. 나는 가방에서 빵을 꺼냈다. 아빠 저녁. 편의점 빵. 2개에 3,000원.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 할머니 언제 와요? 곧. 얼마나 곧이에요? 엄마가 1년 후에 온다고 했잖아. 오늘이 딱 1년 됐어요. 그래. 나는 달력을 봤다. 정말이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정확히 1년. 오늘이 그날이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나는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주었다.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뜯었다. 편지였다. 엄마의 진짜 마지막 편지. 민수야. 1년을 잘 견뎠구나. 자랑스러워. 민수야. 이제 엄마가 진실을 말해줄게. 사실은 엄마는 1년 전부터 내 곁에 있었어. 놀랐지? 식당 사장님. 기억나니? 매일 내게 일당을 주던 그 사장님. 그게 바로 엄마였어. 나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뭐? 라고? 식당 사장님.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목소리도 쉰 목소리였다. 설마, 엄마? 나는 뛰쳐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식당으로 달렸다. 10분 거리. 숨이 찼다. 식당 문을 열었다. 사장님, 불이 꺼져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민수야, 뒤돌아봐. 나는 뒤를 돌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낡은 코트, 하얀 머리. 엄마였다. 민수야. 엄마가 웃으셨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나는 달려갔다. 엄마를 안았다. 엄마. 눈물이 쏟아졌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내가 제대로 못 살았을 거야. 엄마가 지켜본다는 걸 알았으면 긴장했을 거잖아. 나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민수야. 엄마는 내 등을 두드렸다. 이제 진짜 사람이 됐구나. 네.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는 나를 떼어냈다. 내 얼굴을 보셨다. 민수야, 너 많이 말랐네. 일하느라. 손 봐. 나는 손을 펼쳤다. 굳은 살이 가득했다. 엄마는 내 손을 만지셨다. 엄마 손이랑 똑같네. 네. 이제 알겠니? 엄마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네. 이제 알아요. 그럼 됐어. 엄마는 웃으셨다. 민수야, 서연이는? 집에 있어요. 가자. 같이. 네. 우리는 함께 걸었다. 눈 내리는 밤거리를. 엄마와 나 30년 만에 다시 함께. 고시원 문을 열었다. 할머니. 서연이가 소리쳤다. 엄마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다. 서연아.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그럼. 할머니가 왔어. 서연이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엄마도 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고시원 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제일 맛있다. 엄마는 웃으셨다. 민수야. 네. 이제 엄마가 진짜 너한테 줄 게 있어. 엄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뭐예요? 30억 기부한 거 기억하지? 네. 사실은. 엄마는 웃으셨다. 2억은 남겨뒀어. 네. 서연이 교육비 2억. 그건 진짜야. 그리고 엄마는 통장을 내 손에 쥐어줬다. 이건 내 목. 나는 통장을 열어봤다. 잔액 2억 원. 엄마, 이게 내가 일하며 번 돈이야. 1년 동안 식당 사장으로. 엄마, 받아. 이제 너도 사람이 됐으니까. 하지만 민수야. 엄마는 나를 똑바로 보셨다. 돈은 나쁜 게 아니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거야. 엄마.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수야. 네. 내일부터 우리 식당 같이 하자. 식당이요? 응. 순잔의 밥상. 엄마랑 나랑 서연이랑. 셋이서.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좋아요, 엄마.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다. 엔딩 자막. 진짜 부는 돈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3년 후 순잔의 밥상은 서울에서 가장 따뜻한 식당이 됐습니다. 박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와 함께 요리합니다. 딸 박서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됐고
방과 후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줍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76세가 됐지만 여전히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들은 행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사연들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